현재 사우디가 폭탄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무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국 천궁2를 죄다 쓸어갈 때는 언제고 이젠 한국산 무기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다며 구매했던 한국 무기를 죄다 환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를 환불하기 직전 한국 천궁2 관련한 비밀 성능이 공개되었고 이내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충격적인 돌발 행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한국의 천궁2가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면모와 이에 대한 사우디의 돌발 제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총성은 아니었는데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표정은 이미 총성이 한 차례 지나간 뒤 같았어요. 리야드 왕실 안보조정실 대형 스크린에는 걸프 상공 지도 대신 계약표가 떠 있었고 미국 측 대표는 전쟁 브리핑이 아니라 허가증 심사라도 하듯 차갑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 지역의 주력 방공 구조를 맡길 만큼 성숙하지 않다. 그 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이드리언 로웰입니다. 영국 측 NATO 방공 분석관으로 원래 제 일은 누가 더 많이 마치고 누가 덜 놓쳤는지 숫자로 정리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숫자가 먼저 사람을 모욕하더군요. 미국 측은 패트리엇과 이지스, 그리고 자신들이 엮어놓은 기존 방공 구조를 유일한 성숙한 해답처럼 설명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더럽게 들렸습니다. 대놓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지금 같은 전시 상황에서 사우디가 검증되지 않은 구조에 기대는 것은 국가적 도박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오른편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우디 국가방위 자문위원이 펜을 내려놨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방 전체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삼키는 사람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박이라고 하셨습니까? 영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무엇을 감당했는지는 알고 하시는 말입니까? 그 말엔 숫자가 붙지 않았지만 방 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가 드론이 몰려오면 값비싼 요격탄이 먼저 날아가는 구조. 값싼 위협이 올라올수록 수비 쪽 재정이 먼저 피를 흘리는 구조 말입니다. 미국 측 사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매끈해졌어요. 사우디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방어는 상징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데 웃기지도 않은 웃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군요. 검증이라 밤하늘에 몇백만 달러급 답안을 계속 써서 상대가 몇만 달러짜리 문제를 던질 때마다 지갑부터 타 들어가는 체계를 우리는 그동안 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패가 먼저 지쳐버리는 구조를 가장 고급스럽다고 포장해왔다는 게 말입니다. 그날 회의는 명목상으론 다층 방공망 재편 검토였습니다.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자국 무기를 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 방공 계약을 다시 허가받은 나라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돌려놓으려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어요. 한국은 그 방 안에서 보조 자산, 보충제, 보이는 데만 깔끔한 제조국 정도로 취급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자와 제조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의 중심은 여전히 오래된 강대국의 몫입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 방의 오래된 공기를 어느 정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사우디 측 군수총괄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계약 비용, 요격탄 소모 추이, 야간 교전당 누적 방어 비용, 재보급 압박, 항만과 정유시설 방어에 들어가는 유지 부담. 그것이 외교 문서가 아니라 계산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더군요. 그는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패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끝없이 이어지는 청구서를 사는 겁니까? 그 말은 방 안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측은 그 질문을 무기체계 질문이 아니라 태도 문제처럼 받았어요. 그게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국 쪽 설명 자료가 본격적으로 화면에 올라온 건 그 직후였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솔직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레이저?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보기는 좋겠지. 또 다른 사람은 한국식 계층 구조를 두고 쇼룸에서는 인상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참 정확하게 비열하더군요. 마치 한국 기술은 전시회 조명 아래에서나 반짝이고 진짜 전장은 결국 미국식 고가 요격 체계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빠르게 올라온 플레이어였지만 이 방을 뒤집을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설명의 중심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단순한데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모든 표적에 같은 답을 쓰지 않는다는 것. 하늘에 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고가 요격탄으로 맞을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그 말이었어요. 한국의 천궁2, 즉 MSAM2는 중거리, 중고도 방어용 체계로서 동시다 목표, 교전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무 표적에나 던져 쓰는 미사일이 아니라 진짜 위협에 남겨두기 위해 존재하는 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가 방안공기를 바꿨습니다. 사우디가 이미 한국의 천궁2 10개 포대를 약 32억 달러 규모로 들여오기로 합의했다는 공개 사실. 그리고 뒤이어 이라크까지 약 28억 달러 규모의 천궁2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 UAE, 사우디, 이라크까지 네 나라가 같은 체계를 운용하는 흐름이 생겼다는 사실이 차례로 찍혔습니다. 그건 단순 수출 실적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 지역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사우디 측 분노의 성질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이 약해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너무 실용적이라 밀려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제 등을 차갑게 만든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드론 레이저 체계 설명이 나왔을 때였지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추진한 군용 대드론 레이저는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 수준이고 소형 드론 무력화에 대략 10초에서 20초가 걸립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성능 자랑이 아니라 경제 논리 붕괴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저가 드론 때가 왜 무서웠습니까? 싸게 날려보내서 비싼 요격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발 쏠 때마다 돈이 아니라 사실상 전기요금에 가까운 층이 맨 앞에 깔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가 플라스틱과 소형 엔진으로 달려들 때 이쪽은 다이아몬드 칼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회의실 천장보다 숫자들이 더 낮게 내려와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무서움은 더 세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아낀다는 데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에 돈을 써야 하고 무엇에는 쓰지 말아야 하는지를 체계로 못 박아뒀다는 데 있었습니다. 앞단에서 레이저나 저비용 대응 수단이 소모성 표적을 먹어치우고 뒤쪽에서 천궁2가 진짜 위험한 표적만 상대한다. 이건 무기 카탈로그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구매국이 더 이상 강대국 공급자의 가격표에 영원히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어요. 사우디 측 왕실안보 보좌관이 그 자리에서 미국 대표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위성수기입니까? 아니면 독립입니까? 방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라 오히려 누군가 웃고 넘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끝까지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우디의 안전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 문장을 듣는데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우려라. 네. 하지만 매번 같은 방식으로만 안전을 사야 하는 구조를 가장 아끼는 쪽이 누구인지는 그 순간 저 같은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설계 철학을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협을 동등하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싸게 올 것은 싸게 지우고 비싸게 막아야 할 것은 끝까지 아껴뒀다가 정확히 막는다. 말은 쉬운데 사실 방공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발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는 판매자보다 사용자를 먼저 생각해야 나오니까요. 비싼 걸 많이 쏘게 만드는 체계는 공급자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 건 구매국이죠. 한국은 적어도 화면 위 숫자만 보면 공급자보다 구매국 편에서 설계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제 기분은 더 이상 편견과 확신 사이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서방식 체계를 성숙, 한국식 체계를 공격적 신흥대안 정도로 분류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다시 해보면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른 것은 혹시 오래 팔아먹기 좋은 구조였던 것 아닐까? 한국이 제시한 것은 혹시 보기 좋게 정리된 신기술이 아니라 구매국이 질질 끌려가지 않게 만드는 절제의 기술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가자 솔직히 조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수년 동안 대단한 전문성인 줄 알고 들고 다닌 잣대가 알고 보니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자르자고
보석 칼을 휘두르는 식의 허세였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회의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여전히 한국을 보조 계층 안에 가두려 했고 사우디 측 분노도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방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장 증명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쯤 저는 더 이상 한국이 왜 막히는지에 대해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저는 한국이 아직 덜 준비됐기 때문에 밀려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더군요. 그들은 한국을 밖에 세워두는 게 안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효율적이라 들여보내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때쯤 충격적인 위기 상황이 곧바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경보음이 한번 울리고 끝났다면 저는 아직 그날을 평범한 위기라고 불렀을 겁니다. 문제는 경보음이 겹쳐 울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공중 경보가 먼저 들어왔고 그 위에 해상 접근 경보가 겹쳤고 마지막에는 민간 항로분리 경고까지 같은 초 안에 겹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하나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우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회의실에는 애써 만든 자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여전히 말이 매끈했습니다. 기존 서방 체계면 버틸 수 있다. 패트리엇과 해상 요격 자산, 전자전 지원, 조기경보 자산이 이미 충분하다. 한국식 구조는 과장됐고 지나치게 복잡하다. 누군가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실전은 발표 자료처럼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보기엔 세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과잉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저는 완전히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문장이 아주 조금은 그럴듯하게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새벽이 지나고 첫 화면이 켜진 순간 그 그럴듯함이 얼마나 값싼 자신감이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북동쪽 방향으로 적어도 소형 드론군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략 100기 가까웠습니다. 하나하나는 싸구려였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바다 표면을 핥듯이 들어오는 순항미사일 궤적이 15개 가까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서쪽 해역에서는 고속정과 무인 수상 표적이 한데 섞인 채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늘 하나, 바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소모성 표적, 진짜 치명적인 표적, 시선을 찢어놓는 해상 교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때 사우디 방공작전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전날까지 미국 체계를 두둔하던 사람들도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존 체계는 강력하긴 해도 강력한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엇은 미사일 요격에 강합니다. 해상 자산은 먼 거리 대응에 강합니다. 전자전은 또 전자전대로 자기 구역 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강함들이 같은 머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각자 잘하는 일을 각자 하려 드니까 막상 공격이 세 층으로 겹쳐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먼저 진짜 위협인가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속으로 정말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많은 비싼 장비들이 한 방에 모였는데 지금 하는 꼴이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 세대를 한 차선에 세워놓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엑셀만 밟는 느낌이더군요. 엔진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하나고 신호를 읽는 눈이 따로 놀면 그건 성능 자랑이지 운전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동부 해안 쪽 주요 원유 처리 시설, 항만 적재 구역, 해안 지휘 노드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민간 항공 회랑까지 화면에 같이 살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격은 더 더러워졌습니다. 드론물이 일부가 민간 항로 근처 그림자와 겹쳐 보였고 해상에서는 유조선 교통과 고속 접근 표적이 시각적으로 엉키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봐도 의도적이었습니다. 상대는 우리 무기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설계해왔습니다. 미국 측 연락 장교가 헤드셋을 누르며 고함쳤습니다. 패트리엇 발사 준비, 해상 요격 우선권 조정, 곧바로 다른 자리에서 전자전 담당이 반박했습니다. 저 드론층을 먼저 흔들어야 합니다. 순항미사일만 보다가 해상 쪽 시선을 뺏기면 더 위험합니다. 그 짧은 몇 초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틀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같은 답이 아니었거든요. 사우디 국방차관이 화면을 보며 아주 낮게 내뱉었습니다.
이대로면 시설 하나는 반드시 맞습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체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급 체계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동시에 정답을 말하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사우디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돈을 이렇게까지 썼는데도 세격 공격 앞에서 한순간에 숨통이 조여오는 나라. 그건 보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측 운용 화면이 메인 스크린 한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 보이는 모습만 놓고 보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화처럼 번쩍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위압적인 거대한 발사 장면이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정리가 빨랐어요. 하나의 레이더, 그림, 하나의 공통 상황도, 그 위에 계속 바뀌는 위협 분류선. 한국이 강하다고 느껴진 첫 이유는 반응 속도보다도 무엇을 지금 당장 쏴야 하는지 아닌지가 빨리 맑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화의 다기능 레이더, MFR 개념 설명을 저는 자료로만 읽었을 때는 조금 건조하게 느꼈습니다. 탐지, 추적, 전자전, 유도 지원 기능을 한 레이더 구조 안에서 통합한다. 말은 좋은데 현장 체감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화면에서 보니까 의미가 달랐습니다. 한국 쪽은 표적을 여러 장비가 각자 따로 본 뒤 나중에 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애초에 공통 그림이 먼저 생기는 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체계는 각자 본 조각을 회의해서 맞춰보자라면 한국 체계는 일단 같은 퍼즐판을 보고 시작하자에 가까웠습니다. 이 차이가 세격 공격에선 무섭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1의 C4I 설명에서 늘 보던 문구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전장 연결. 평소엔 다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나라 브로셔든 비슷하죠. 그런데 한국 쪽은 그 연결이 장식이 아니라 발사 낭비를 줄이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더군요. 드론층, 순항미사일층, 해상교란층이 같은 그림 안에서 재분류되기 시작하자 화면에 보이는 공포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너무 많다였는데 한국 쪽에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미끼인지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이 저는 가장 소름 끼쳤습니다. 한국의 대드론 레이저가 왜 무서운지 그제야 아주 쉬운 말로 이해됐거든요.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 수준, 소형 드론 무력화까지 약 10초에서 20초.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깔끔해서 약간 홍보 문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소형 드론이 전면에 깔리자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방식 고가 요격 체계는 싸구려 표적을 앞세운 공격에 경제적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한국식은 앞단에서 값싼 위협을 거의 전기요금 수준의 층으로 먹어버리니까 상대의 첫 번째 계산 자체를 부숴버립니다. 적은 돈으로 비싼 답을 강요하려 했는데 한국은 싼 것은 싸게 지운다는 답을 내놓은 겁니다.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였습니다. 이 단순한 생각을 왜 우리는 지금껏 체계로 완성하지 못했는가. 작은 드론대에 수백만 달러짜리 답을 던지는 걸 첨단이라 부르고 2,000원짜리 답부터 깔아놓는 구조를 장난감 취급했다는 게 갑자기 우스워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망치로 모기 잡겠다고 달려든 셈이었어요. 잘 잡히긴 하겠죠. 그런데 나라 살림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그 와중에 진짜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드론 뒤에 숨어오던 순항미사일들 말입니다. 여기서 천궁2가 왜 중요한지가 드러났습니다. 천궁2는 중거리 다기능 방어층으로 동시에 여러 표적을 상대할 수 있고 기동성이 높다는 특징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미사일이 강해서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단에서 레이저와 저비용 대응층이 싸구려 표적을 먹어주니 천궁2가 정말 위험한 표적을 위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한국식 구조의 핵심이더군요. 칼이 좋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데나 휘두르지 않아서 무서운 겁니다. 사우디 작전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왜 저쪽은 같은 초에 판단이 바뀌지?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한국 체계는 빨라 보인 것이 아니라 망설임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드론층 일부는 레이저로 넘기고 일부는 민간 항로 분리 확인이 끝날 때까지 추적만 유지했고 순항미사일 중에서도 진짜로 시설과 항만을 향하는 궤적에 천궁2가 배정됐습니다. 해상 고속 접근 표적은 아예 다른 층으로 묶여 하늘에 고급 요격 자산 주의를 빼앗지 못하게 했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기존 서방 체계가 무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전투를 나누어 보는 습관 때문에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체계가 많이 쏴서 상황을 정리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덜 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살렸습니다. 불필요한 중복 발사가 줄고 값싼 표적은 값싸게 먹고 비싼 요격은 끝까지 남겨뒀다가 진짜 위험에만 들어갔습니다. 사우디 정유 인프라와 해안 시설, 민간 항공구역이 동시에 걸려있던 그 지옥 같은 화면이 어느 순간부터는 보기 싫은 질서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공포의 종류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는 공격이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 체계가 더 무서웠습니다. 왜 이걸 만들기 어려운지도 그제야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좋은 미사일 하나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좋은 레이더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렵죠. 좋은 전자전 장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 이색과 저비용 레이저층, 지휘, 연결망, 식별 논리가 같은 시간축 안에서 같은 전장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한국의 AI 연동 방어가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AI가 미래적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층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은 상황도를 신뢰하게 만드는 건 기술만으로도 어렵고 운용 철학까지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조각은 만들 수 있어도 한국처럼 조각들이 함께 생각하는 구조까지 못 가는 거죠. 작전 종료 직전 사우디 왕실안보 보좌관이 제 쪽으로 몸을 돌려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로엘, 저건 반응 속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각 방식의 문제입니까?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질문에 아주 교과서적으로 답했을 겁니다. 센서 성능, 교전 교리, 위협 분류 알고리즘, 다층 통제,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날은 그런 말이 다 한참 바깥쪽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쉬운 말로 답했습니다. 기존 체계는 무기부터 보고 무엇을 쏠지 정합니다. 한국 체계는 전투 전체를 먼저 보고 무엇이 어떤 답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전이 끝났을 때 파괴된 소형 표적 수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고가 요격 자산, 남아있는 시설, 남아있는 판단 여유. 어떤 체계는 전투 후에 승리하지만 헐벗습니다. 그런데 한국 쪽은 전투 후에도 다음 싸움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남겨두더군요. 그건 단순히 잘 막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전체를 더 깨끗하게 이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측 연락 장교는 끝까지 표정을 관리했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 방식이 과하게 연결된 쇼라고 하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측 사람들 표정은 더 복잡했습니다. 안도감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배신감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답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 같은 비싼 대답만이 유일한 성숙이라고 들어왔는가? 그 질문이 다들 얼굴에 써 있었어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히 잘 만든 미사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방어 구조 전체가 같은 순간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은 지금 쏘면 안 되는지까지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첨단 무기를 많이 봐왔습니다. 레이더도 봤고 요격 체계도 봤고 대단하다는 전자전 장비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장비보다 구조가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꽤 오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 안에서 가장 진보한 방어는 가장 시끄러운 쪽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게 가장 정확한 구분을 해내는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은 잠시뿐이었어요. 지금의 전면전 상황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감탄을 하며 여유를 부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문제가 터진 건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보안 등급이 걸린 기술 메모 하나가 사우디 국방조달실 전체를 뒤집어 놓았죠. 제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공기가 뜨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파일을 책상 위에 내던졌고 누군가는 미국 측 자문단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메모의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체계는 선별된 시연에만 강하고 로그는 보기 좋게 다듬어졌으며 유지보수 부담은 숨겨져 있고 사막장기 운용에선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너무 그럴듯해서 더 악질적이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류의 공격이 왜 무서운지 저는 잘 압니다. 무기를 깎아내리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저 체계는 잘 쏘는 척만 할 뿐, 진짜로 믿을 수는 없다는 의심을 심는 순간, 계약은 전장에서 죽는 게 아니라 회의실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요. 사우디는 이미 수십억 달러 단위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신뢰도가 흔들리면 발사대가 아무리 잘 날아도 끝입니다. 미국 측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얄미웠습니다. 방산 컨설턴트라는 남자는 아주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귀국이 전시 중에 지나친 위험을 떠안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발표일의 성능과 사막 장기 운용의 성능은 다릅니다. 유지보수 진실은 발사 장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전문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거짓말이다라고 쉽게 자를 수 없을 정도로요. 바로 그런 종류의 말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욕할 틈도 없이 목을 조르거든요. 사우디 쪽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만 소리부터 커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방식이었죠. 왕실안보 보좌관이 종이를 접어 내려놓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안에 확인하겠습니다. 발표도, 영상도, 사전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방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더는 설명이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미국 측 얼굴이 잠깐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화를 내거나 시간을 달라거나 외교적으로 피해가길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먼저 칼을 빼들어 버렸어요. 검증 조건은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측 발사 차량 세대를 무작위로 고른다. 다기능 레이더 노드 하나를 별도 지정한다. 지휘 콘솔 체인을 따로 떼어본다. 정비 지원 패키지와 고장 이력, 모듈 교체 기록, 체인 오브 커스터디까지 현장에서 바로 대조한다. 예행 연습은 없고 외국 관찰관이 검증 루프 안에 직접 들어간다. 요격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쇼였죠. 미국 측은 겉으론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꽤 확신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체계는 카메라 앞에서는 강하고 무작위 앞에서는 약해지니까요. 그 순간 한국 측 지휘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저도 이제 민족 자존심 이야기가 나오겠군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표정도 억울한 표정도 없이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작위 선정에 동의합니다. 실시간 정비 로그, 고장 이력, 인증 정보, 내장 진단 결과까지 모두 개방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약한 체계는 숨습니다. 정말 구린 체계는 말이 길어지죠. 그런데 한국은 기계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 의심이 아주 작게 금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증이 시작되자 미국 측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한번 따뜻하게 돌아가던 상태에서 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 콜드 리스타트를 요구했습니다. 별도 저장된 로그 체인과 현장 출력값을 교차 대조하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덜 카메라 친화적일 것 같은 발사 차량을 눈으로 골라 집었습니다. 먼지, 열, 통신 불안정, 수출형 로그 제한 가능성까지 줄줄이 꺼냈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는데 방 전체가 점점 더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진지함의 언어로 상대를 무드려드는 장면은 늘 그렇습니다. 겉으론 품위가 있는데 속은 진창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이 빨랐습니다. 고장성 이벤트 하나를 의도적으로 넣은 뒤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콘솔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결함군 분류 완료까지 18초.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이더군요. 이어서 센서 측, 유도 측, 인터페이스 측 분리 진단 2분 41초. 그 다음 모듈 인증과 교체 준비가 이어졌고 선교체 대상이 특정되기까지 3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9분이 되기 전 교체가 끝났고 15분이 채 되기 전에 영양 체인이 다시 검증 준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멋있게 보이도록 꾸며낸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공포였습니다. 찾는 게 아니라 좁히는 방식이었어요. 사람 손이 허둥대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한국 방산이 왜 자꾸 유지보수 얘기를 앞단에 두는지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한국 체계는 나중에 고장을 찾는 구식적인 구조가 아니라 애초에 무엇을 어떻게 추적하고 증명할지를 설계 단계부터 같이 묶어놓은 구조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로그가 설명이 아니라 증거로 남아있었고 정비가 감이 아니라 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측이 더 날카롭게 물고 늘어진 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실제 교전 체인에서도 저 진실이 유지되는지 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욕했습니다. 이쯤 되면 검증이 아니라 함정이었거든요. 하필 그때 바깥 해역에서 저강도 교란 징후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드론 여러 기, 적어도 접근 표적 하나, 그리고 통신 대역을 건드리는 전자적 노이즈. 대규모 공습은 아니었지만 막 검증을 마친 체계에겐 가장 나쁜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연용 체계라면 지금 무너진다. 미국 측의 의도가 너무 뻔해서 오히려 역겨울 정도였어요. 사우디 지휘실은 바로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진 정치적 의심이었다면 이제는 순수한 구경이었습니다. 저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버벅이면 앞서 보여준 모든 숫자는 잘 준비된 발표일용 수치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때 한국 측은 발사대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가 위협부터 지웠습니다. 미국식 고가 요격으로는 일부러 섞어 넣은 잡음 표적까지 죄다 비싼 답으로 상대해야 했겠지만 한국 체계는 그런 값싼 문제를 값싼 층에서 조용히 먹어버렸거든요. 소리도 크지 않았고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에서 지저분한 점들이 빠르게 꺼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뒤에 남은 진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간층이 움직였습니다. 천궁2는 동시 다표적 대응 능력과 높은 기동성, 정밀한 명중 성능으로 가장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도 딱 그 방향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쏘는 게 아니었습니다. 쏴야 할 것만 남겨두는 구조였죠. 저가 교란이 앞단에서 정리되니 중간층은 실제로 중요한 표적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미국 측 프레임이 완전히 깨지는 걸 봤습니다. 한국 체계는 발표일에만 예뻐 보이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무작위 검증, 강제 재시동, 교차 로그 대조, 현장 교란까지 거친 뒤에도 같은 논리로 움직였어요. 그건 연출이 아니라 체질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조달위원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 자문단을 향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경계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배운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경쟁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말입니다. 그 말은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는데 방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측 누구도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검증표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없었고 무작위로 고른 발사 차량의 상태 기록과 유지보수 기록은 맞아떨어졌으며 모듈 인증도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말로 사람을 덮는 건 쉬워도 기계의 진실까지 덮는 건 어렵습니다. 그걸 그들도 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탄이라고 하기엔 더 불편했고 존경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구조적으로 깨끗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미국의 힘은 영향력, 서사, 네트워크, 그리고 때때로 모호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버티는 체계, 열어도 무너지지 않는 체계, 설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살아남는 체계. 그런 건 홍보로는 흉내를 못 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 싸울 수 있는지 아닌지만 묻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훨씬 불편한 질문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부 진실이 정리된 나라가 더 이상 외지인 취급을 받지 않게 되는 순간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은 대체 어느 정도로 전 세계를 뒤흔들며 막대한 돈과 지배력을 쓸어담게 될까? 저는 무기를 본 게 아니라 변명 없이 열 수 있는 기계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계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종류의 힘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더더욱 한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한국을 인정해버린다면 자신들이 무기 수출로 얻었던 막대한 돈이 그대로 한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회의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울린 것도 아니었는데 한국은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미국 측 자문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식 AI 연동 방어 체계는 너무 빠릅니다. 민항로와 에너지 시설이 뒤엉킨 걸프 환경에선 빠르다는 장점이 오히려 외교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욕부터 삼켰습니다. 대놓고 한국이 약하다고는 못하니 이번에는 한국이 너무 앞서 있어서 위험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더 역겨웠던 건 말투였습니다. 그들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중했어요. 책임 구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판이 났을 때 추적 가능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너무 많은 층을 한 번에 묶으면
사고 시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듣기엔 다 맞는 말 같더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장은 대개 틀린 문장이 아니라 절반만 맞는 문장이거든요. 사우디 측 표정은 아주 빠르게 굳었습니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공격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자기네 정유시설과 담수화 플랜트, 항만 하역선석이 표적이 될 판인데 미국 측은 계속 정치적 리스크, 책임 구조, 민항 혼선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왕실 안보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날아드는 것은 논문이 아니라 탄두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한국이 단 한 번만 먼저 실수해주면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의 진짜 목적을 저는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미검증 무기로 몰아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체계를 민항 혼재 환경에서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동화로 규정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란이 공격을 해도 한국이 먼저 잘못 쏘는 그림만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구조였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장에서의 승패보다 서류 위의 첫 문장이 더 무서운 날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필 그런 날에 이란은 무기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도 함께 보냈습니다. 첫 경보는 동북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동쪽, 마지막으로 남동쪽 경로가 켜졌습니다. 총 84개의 공중해상 관련 객체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고 그 안에는 실제 자폭 드론 26기, 값싼 미끼 드론 18기, 해면 스키밍 순항미사일 8기, 민항기로 위장된 허위 트랜스폰더 신호 6개, 전자적 허위 방사원 10개, 해상 통신 노드 근처에 뿌려진 가짜 위치 패킷 4개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제 민항기 세대, 유조선과 작업선 9척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 광경은 전투라기보다 누군가가 하늘과 바다 전체를 일부러 더럽혀 놓은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던 건 양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실제 드론 몇 기는 민항기 후방 기아에 일부러 붙어 들어왔고 순항미사일 중 일부는 값비싼 요격탄을 낭비시키기 위한 유도 미끼처럼 움직였습니다. 해상 표적 4개 중 2은 위협이 아니라 지휘부 시선을 옆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거짓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방어선을 뚫는 공격이 아니라 책임을 흐리는 공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무능해 보이고 한국이 먼저 쏘면 위험한 체계로 찍히는 구조. 참 더럽게 잘 짰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측 사람들은 믿기 싫지만 너무 침착했습니다. 무서운 침착함이었어요. 제 오른쪽에 앉은 미국 업체 실무자는 모니터보다 한국 측 콘솔을 더 자주 봤습니다. 마치 적 드론보다 한국이 먼저 버튼을 잘못 누르길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이 전투의 첫 번째 표적은 정유시설이 아니라 한국의 신뢰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상황이면 위협의 숫자를 셉니다. 한국은 먼저 거짓의 시간을 맞췄습니다. 한국 측 통합 콘솔에서 가장 먼저 돌아간 건 발사 권고가 아니라 시간 동기화 보정 루틴이었습니다. 들어온 모든 로그의 시각 오차를 강제로 맞추더니 3mm 안쪽으로 재정렬해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의실 누군가가 지금 요격을 안 하고 시간을 맞춘다고? 하고 중얼거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화면에서 허위 트랜스폰더와 실제 민항기의 신호 위상 차이가 0.8초 안에 갈라졌습니다. 6초가 지나기도 전에 센서 간불일치 항목 31개가 자동으로 표기됐고 9초 안에 허위 전자 방사원 10개 중 7개가 유도성 노이즈원으로 격화되었습니다. 12초쯤에는 가짜 해상 위치 패킷 4개 중 3개가 무결성 의심 구역으로 재분율했습니다. 그 장면은 솔직히 기괴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체계가 들어온 걸 본다면 한국 체계는 들어온 게 서로 맞는 말인지 본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단순히 CCTV 여러 대를 동시에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몇 초 뒤에 편집본을 끼워 넣었는지 먼저 찾아내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왜 무섭냐고요? 이런 시스템은 레이더 하나 잘 만드는 수준으로는 절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탐지, 추적, 전자전, 미사일 유도 기능을 하나의 다기능 레이더 안에 묶는 구조, 그리고 전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해 판단을 지원하는 C4I 성격의 체계가 이미 한 몸처럼 움직여야만 가능한 그림이거든요. 한국 측 대령은 그 와중에도 목소리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항보호 회랑 유지,
허위 패턴 먼저 벗겨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너무 빨라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정작 그 순간 가장 겁먹지 않은 쪽도 한국이었습니다. 빠르되 성급하지 않았고 차갑되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말보다 화면에서 더 선명했습니다. 15초 길이의 전장 디지털 리플레이가 4배속으로 재구성되었을 때 방 안 분위기가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그 리플레이는 무엇이 먼저 보였는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나중에 끼워 넣어졌는가를 보여줬습니다. 허위 위치 패킷이 통신 노드 근처에 삽입된 순서, 가짜 트랜스폰더가 실제 민항 신호에 겹쳐지는 타이밍, 전자 방사원이 받아 쪽 미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가 하나의 시간선으로 깔렸죠. 방금 전까지 한국에게 정치적 위험을 운운하던 사람들 얼굴이 그때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적은 여전히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복원하는 동안에도 드론은 들어왔고 미사일은 낮게 깔려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보여준 건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층의 절제였습니다. 한국은 2000원짜리 청광 레이저로 곧바로 쏘지 않아야 할 대상을 없앴고 그래서 쏴야만 하는 대상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숫자가 잔인했죠. 실제 자폭 드론 26기 중 19기가 첫 차단 구간에서 정리됐고 미끼 드론 18기 중 13기는 고가 자산을 거의 쓰지 않은 채 처리되거나 홀드 트랙 상태로 남겨뒀습니다. 순항미사일 8기 중 진짜 고위협 타격 벡터로 분류된 건 5기뿐이었고 그 5개에만 중간층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천궁2는 동시 다표적 대응 능력과 높은 기동성의 강점을 가진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진짜 충격받은 부분은 많이 맞힌다가 아니라 정말 맞춰야 할 것만 남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위협 전체를 쏘는 게 아니라 진짜 위협만 요격탄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만드는 구조. 그게 한국의 무서움이더라고요. 다른 나라 체계는 종종 각자 자기 화면을 잘 봅니다. 한국은 그 화면들이 서로에게 거짓말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요격 자산의 예상 낭비량이 제 기존 계산보다 60% 넘게 줄었고 민항기 후방 중첩 구역에서는 오분류가 0으로 유지됐습니다. 기존 서방식 분절 체계라면 40초에서 90초쯤 걸렸을 법한 진실. 복원 과정이 한국 체계에선 10초 안팎으로 끝나는 구간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좋은 레이더, 좋은 미사일, 좋은 제머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동기와 로그 무결성, 다중 센서 조화, 민항 보호 논리, 저가층과 중간층의 우선순위, 전장 복원까지 한 구조로 묶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부품이 좋은 게 아니라 부품들이 같은 현실을 믿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전투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 남은 건 단순한 격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은 교전 종료 30초도 안 되어 허위 신호 삽입 시각, 전자 방사원 배치 패턴, 위조 패킷 유입 경로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띄웠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누가 먼저 증거를 더럽히려 했는지까지 보이는 그림이었죠. 그 순간 사우디 측 부참모장이 미국 자문관을 돌아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깨끗하게 책임을 다룬 쪽이 어디인지 우리 모두 방금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진지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느림과 분절, 그리고 책임 회피를 조금씩 포장한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절차는 늘 신중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눈앞에서 더 적은 오류로, 더 적은 낭비로, 더 적은 비겁함으로 움직인 건 한국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더는 한국을 단순히 잘 맞히는 방공 체계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늘을 나는 물체를 보고 있을 때 한국은 그 물체 뒤에 누가 어떤 거짓말을 심어놨는지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저를 가장 흔들어 놓은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도보다도 그 속도가 책임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미국 측은 끝내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사람은 더 조용해지거든요. 반대로 사우디 쪽은 한국을 치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오늘 무너진 건 단순한 공격 한 번이 아니라 한국을 위험한 체계로 몰아내려던 이야기 자체였다는 걸요. 저는 제 노트를 덮으면서 아주 불편한 생각 하나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강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건 어쩌면 너무 낮게 본 평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한국은 그보다 더 기분 나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공격을 막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격 뒤에 숨은 거짓 책임 구조까지 먼저 끊어내는 나라. 그런 나라는 솔직히 말해 단순히 무섭다는 말로도 다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지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날리더라고요. 그날 회의실에서 미국 측이 한국을 공격할 때 처음으로 저는 그들의 말이 칼보다 더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한국을 뒤처진 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음습한 표현을 골랐죠. 초반엔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72시간 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우디 쪽 장성 몇 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약하다고 조롱하는 건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빛나지만 오래 못 간다는 말은 무기 자체보다 그 무기를 믿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미국 업체 쪽 실무자는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쾌했습니다. 한국 체계는 분명 현대적입니다. 다만 지속 운용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현지 운영자만으로 72시간 이상 전투 템포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품 순환, 소프트웨어 안정성, 피로 누적, 다국어 운영 환경까지 감안해도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들이 이번엔 성능이 아니라 신뢰를 주기로 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한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을 믿은 사우디의 판단 자체를 흔들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사우디 국가시설방어본부장은 그 말을 듣다가 책상 위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오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판매 후 지원 문구를 무기로 쓰고 있군. 그 말은 낮았지만 회의실 공기를 확 바꿔 놓았습니다. 미국 측은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된 사람들 같았어요. 마치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은 기묘하게 시작됐습니다. 한국 체계와 연동된 한보조 레이더 모듈에서 환경 스트레스성 드리프트 경고가 떴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어구역 인근 전력 분배 노드 하나가 간접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운용팀 한 조는 이미 이틀 가까이 교대 주기가 꼬여 있었고 반복 경보 때문에 표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흘렸는지 모를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한국 체계가 장기 운용 구간에 들어가면서 불안정해지고 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티나게 더럽게구나 싶어서요. 그 20몇 분 동안 상황은 정확히 미국이 바라던 그림으로 흘렀습니다. 콘솔에는 경고창이 많아졌고 현장 지휘관은 수동 모드 전환 여부를 물었으며 한 미국 자문관은 거의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래서 성숙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공격도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무너지면 그건 실수고 안 무너지면 운이 좋았던 걸로 처리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현장 총괄인 서민준 대령은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쪽을 보지도 않고 아주 짧게 지시만 내렸습니다. 피로도 우선 재배치, 지원 포드 출발, 아랍어 오버레이 전환, 드리프트 구간은 국소 격리.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상황이면 먼저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은 그런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시스템이 문제를 어떻게 감싸 안고 버티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수출하는 게 단순히 포대나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고장난 뒤에 지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무엇을 얼마나 빨리 떼어내고 어떤 경로로 우회하고 누구에게 어떤 언어로 어떻게 다시 믿게 만들지까지 미리 설계해 놓은 쪽이었습니다. 실제 숫자는 더 기분 나빴습니다. 문제 모듈의 이상군 분류는 82초 안에 끝났습니다. 2분도 안 돼 백업 임무 경로가 살아났고 이동식 핫스왑 지원 포드가 11분 만에 현장에 붙었습니다. 신뢰도가 흔들리던 운용 콘솔은 4분 남짓 지나자 안정 상태로 돌아왔고 연동 섹터 재가중치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부적 손상이 생겼는데도 전투 가용도는 94% 선을 지켰고 예비 부품 예측 오차는 4% 아래로 늘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지친 사우디 운용자들에게 요구되는 개입량이 확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이 화면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 체계는 필요한 사람이 상황을 다시 조립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손상된 구역 주변을 먼저 재조직해버렸습니다. 그걸 저는 아주 쉬운 비유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나라 체계는 비싼 스포츠카 같았습니다. 멀쩡할 때는 번쩍이는데 센서 하나 삐끗하면 갑자기 차 전체가 운전자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국 체계는 모래바람, 열기, 야간 교대, 다국어 운용, 현장 손상까지 이미 예상하고 만든 원정용 차량 같았습니다. 빠른데 예민하지 않았고 복잡한데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품이 좋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좋은 부품, 좋은 정비 체계, 좋은 번역, 지원, 좋은 교대 운영, 좋은 사람 관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는 미사일 한 발 잘 만드는 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거의 국가 단위의 시스템 철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철학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 건 의외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장교 둘은 뒤에서 지시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운용병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은 화면을 봤습니다. 누구는 아랍어 긴급 안내 오버레이를 띄웠고 누구는 냉각팩과 물을 교대 순환표에 맞춰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식량 상자를 열어놓고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먼저 운용팀 셋에게 먹이고 나서 자기 몫을 챙기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전쟁 중에 밥 얘기를 꺼내는 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고프고 지치면 화면을 믿지 못합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무슨 매뉴얼 12장 구석에 적어둔 게 아니라 전투 체계 한복판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서민준 대령은 더 묘했습니다. 그는 가장 멋있어 보이는 목표가 아니라 도시 물 공급과 직접 이어지는 담수화 시설, 방어 회랑을 먼저 묶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더 화려한 표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민이 물을 틀었을 때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에서 멋있어 보이는 걸 먼저 지키고 어떤 나라는 사람이 내일도 평소처럼 살 수 있게 만드는 걸 먼저 지키더군요. 그 차이는 표어보다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우디 운용팀 누구도 이 한국 체계가 지금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이 심으려 했던 공포는 딱 그거였거든요. 한국 체계는 화려하지만 오래가면 내가 혼자 남는다는 공포. 그런데 그날 밤 한국은 반대로 증명했습니다. 체계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사람 곁에 더 붙는다는 걸요. 전투 후반부에 들어섰을 때는 공격보다 미국 측 얼굴을 보는 게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침착한 척했지만 표정이 처음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국을 공격할 때 쓴 문장이 지금은 그대로 자기들 얼굴을 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속 운용성이 의심된다. 그런데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현지 운용자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장 덜 지쳐 보이는 현지 운용팀이 한국과 붙어 있는 팀이었습니다. 지원 신뢰가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손상 구역을 꿰매고 있는 쪽도 한국이었죠. 사우디 본부장은 마침내 미국 자문관을 향해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성숙한 체계를 말했습니다. 나는 방금 살아남게 해주는 체계를 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시원했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책상을 치는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거든요. 미국 측이 내세운 성숙함은 결국 판매 논리였고 한국이 보여준 성숙함은 새벽까지 무너지지 않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왜 사우디가 한국에 천공투에 32억 달러 규모 계약을 걸 수 있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미사일 몇 기를 사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판매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사는 계약이었죠. 첫 시연 때만 반짝이는 체계가 아니라 가장 추하고 지치고 모래투성이가 된 시간대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여전히 설명 가능하고 여전히 사람을 붙잡아주는 체계. 그런 건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전시의 곁에 남아줄 나라를 사는 일에 가깝더라고요. 전투가 끝난 뒤에도 한국팀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교대조 상태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보급 포드 제적재 수치를 점검했으며 누군가는 물과 냉각 장비를 다시 돌렸습니다. 로그 정리, 모듈 검증, 예비 부품 재산정, 다음 교대 인원 안정화. 그 모든 게 너무 조용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폭발음보다도 환호보다도 그 조용한 다음 순서가 더 무서웠거든요. 진짜 강한 체계는 이긴 뒤에 포즈를 잡지 않고 바로 다음 밤을 준비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판매하러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전쟁을 버텨내는 법을 파트너와 함께 살아내러 왔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오늘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 수출한 것의 정체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을 판 게 아니었어요. 전쟁이 길어지고 더러워지고 피로가 쌓이고 언어가 엇갈리고 부품이 닳고 사람이 지쳐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옆에서 같이 버티는 무언가를 판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진짜로 무서운 수출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